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한번 들으면 절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조선 땅 어딘가의 저작거리,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가 어떻게 한양의 권력 심장부까지 뒤흔들게 되는지 오늘 끝까지 함께 하시면 그 전부를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합니다. 때는 조선 중기. 한양에서 사흘거리쯤 되는 작은 고을, 청원현의 저작거리입니다. 이곳 장날이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사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허도진. 나이는 30 중반, 키는 그리 크지 않지만 목소리만큼은 저작거리 전체를 울릴 만큼 우렁찼습니다. 직업은 약장수. 그냥 약장수가 아닙니다. 보따리 하나에 세상 모든 약을 담고 다닌다는 소문이 자자한 그런 약장수였습니다. 허도진은 언제나 장이 서는 곳이면 어디든 나타났습니다. 남원, 전주, 공주, 청주, 충주. 장날 하루 전에 도착해서 장날이 끝나면 또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람 같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몰랐고 어디로 가는지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냥 장날에 나타났다가 장날이 끝나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청원현 장날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 사내 보통이 아니구나. 그날은 늦가을이었습니다. 장터에는 찬바람이 불었고 사람들은 두꺼운 옷을 껴입고 나왔습니다. 호박전 굽는 냄새, 떡 찌는 냄새, 가축 냄새가 뒤섞인 그 혼잡한 장터 한복판에서 허도진은 여느 때처럼 보따리를 풀고 자리를 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막 첫마디를 꺼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쪽에서 무언가 쿵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허도진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작거리 끝, 우물가 쪽이었습니다. 한 여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두건을 깊이 눌러 쓴 흰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은 여자였습니다. 상복이었습니다. 과부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선뜻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과부가 쓰러졌다는 것, 그리고 그녀의 손에 무언가 쥐어져 있다는 것을 눈치챈 사람들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허도진은 보았습니다. 여자의 손에 쥐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쥐약이었습니다. 허도진은 보따리를 내려놓고 달렸습니다. 그 누구도 나서지 않는 그 자리로 가장 먼저 달려간 사람이 바로 허도진이었습니다. 그는 여자 곁에 무릎을 꿇고 맥을 짚었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아직 먹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쓰러지면서 머리를 돌에 부딪혔는지 이마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허도진은 여자를 안아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과부를 남자가 안다니. 더구나 남편도 없는 여자를. 하지만 허도진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자를 장터 옆 빈 주막으로 옮겼습니다. 주막 아주머니가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허도진이 동전 몇 잎을 내밀자 방 하나를 내주었습니다. 허도진은 보따리에서 약을 꺼냈습니다. 지혈하는 약초를 갈아 이마에 붙이고 의식을 돌아오게 하는 침을 몇 군데 놓았습니다. 1시경쯤 지났을까요? 여자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허도진의 얼굴을 보더니 처음에는 멍하다가 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허도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왜 살렸느냐고 했습니다. 허도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고 싶은 이유는 들어봤는데 살아야 할 이유는 아직 못 들었어. 여자는 다시 울었습니다. 그리고 긴 밤 동안 여자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여자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냥 평범한 과부가 아니었습니다. 이 여자의 이름은 이소윤. 그녀의 죽은 남편은 청원현 현감의 수하, 아전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소윤의 남편이 죽은 방식이 이상했습니다. 병으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소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병으로 죽은 게 아니라는 것을. 자,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소윤의 남편 아전 박경수는 죽기 사흘 전에 이소윤에게 한 가지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이 현감의 명으로 장부를 2개 만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거둔 세금 중 일부를 빼돌려 한양의 어느 고위 관리에게 보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경수는 이것이 두렵다고 했습니다. 언젠가 들키면 자신이 모든 죄를 뒤집어 쓰게 될 것 같다고. 그러나 그는 차마 현감의 명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박경수는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의원은 풍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이소윤은 달랐습니다. 남편이 쓰러지던 날 아침, 남편이 현감댁에 다녀온 직후였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찻잔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다는 것도. 이소윤은 현감에게 진실을 물으러 갔습니다. 하지만 현감은 그녀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이소윤은 고을 이방에게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방도 모른 척했습니다. 이소윤은 서울의 친정 오빠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편지는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1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이소윤은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시댁은 이미 그녀를 내쫓았습니다. 과부라는 이유로, 자식도 없다는 이유로. 갈 곳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날 우물가에서 그녀는 쥐약을 손에 쥐었습니다. 이소윤이 이 이야기를 마쳤을 때 허도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그가 물었습니다. 그 2개의 장부, 남편이 어디에 보관했는지 알고 있어? 이소윤은 허도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왜 그걸 묻느냐고 했습니다. 허도진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아주 작게. 내가 그걸 찾아드리리다. 여러분, 약장수 허도진. 이 사내가 그냥 약이나 파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미 눈치채셨죠. 자, 이제 이 이야기의 2번째 층이 열립니다. 허도진이 저작거리 약장수가 된 건 3년 전이었습니다. 그 전에 그는 한양에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한양의 어느 관청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의원이었습니다. 아니, 그냥 의원도 아니었습니다. 내의원, 즉 임금의 건강을 돌보는 그 내의원에서 일하던 의관 보조였습니다. 하지만 3년 전 그는 갑자기 내의원에서 사라졌습니다. 정확히는 쫓겨났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가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보았냐고요? 그건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청원현 그 작은 주막방으로 돌아가야 하니까요. 허도진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이소윤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이소윤이 알고 있는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남편 박경수가 무언가를 숨길 때면 늘 우물 아래 돌틈을 이용했다는 것. 둘은 이른 새벽 아무도 없는 시각에 박경수가 살던 집 뒤편 마당 우물로 갔습니다. 집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이소윤이 쫓겨난 뒤 시댁 식구들도 고향으로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허도진이 우물 안쪽 돌을 하나하나 짚어보았습니다. 3번째 돌 뒤에서 무언가 손에 잡혔습니다. 기름종이에 쌓인 작은 꾸러미였습니다. 꾸러미 안에는 두루마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허도진이 펼쳤습니다. 빽빽한 글씨로 채워진 그 두루마리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소윤이 물었습니다. 뭐가 적혀 있느냐고. 허도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청원현 현감 한 명의 문제가 아니오. 이소윤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허도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 이름들이 적혀 있어. 현감 이름, 공주 목사 이름, 충주 판관 이름, 그리고 한양, 호조 참판의 이름이. 이소윤이 숨을 멈췄습니다. 허도진이 두루마리를 다시 말았습니다. 이걸 들고 우리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겠소. 자, 여러분. 이제 이야기가 정말로 커지기 시작합니다. 약장수 하나, 과부 하나, 그리고 조선 팔도 여러 고을의 세금을 빼돌린 관리들의 명단이 담긴 두루마리 하나. 이 셋이 한양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비밀이란 없는 법입니다. 허도진과 이소윤이 그 꾸러미를 손에 넣은 그날 밤, 청원현 현감의 귀에 소문이 닿았습니다. 아전 박경수의 과부가 어떤 약장수와 함께 남편이 살던 집을 뒤졌다는 것. 현감의 이름은 민씨, 민치윤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아전들을 불렀습니다. 명이 떨어졌습니다.
그 여자와 약장수를 잡아오라.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에는 도망이 시작됩니다. 청원현에서 한양까지 사흘길. 그 사흘 동안 벌어지는 일들을 제가 하나하나 들려드릴게요. 절대 자리 뜨지 마세요. 허도진과 이소윤은 새벽에 청원현을 빠져나왔습니다. 허도진은 길을 알았습니다. 3년간 장터를 떠돌며 익힌 조선의 이면도로들을, 공식 관도를 피해서 산길과 논두렁과 개울과 오솔길로 움직였습니다. 이소윤은 처음에는 따라오기 버거워했습니다. 오랫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허도진은 걸으면서 보따리에서 뭔가를 꺼내 이소윤에게 건넸습니다. 작은 환약이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이소윤이 물었습니다. 허도진이 말했습니다. 걷는 힘이 나는 약이요. 이소윤은 주저하다가 먹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다리에 힘이 났습니다. 이소윤이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나를 돕는 것이오? 허도진이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빚이 있어. 이소윤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누구한테요? 허도진이 다시 걷기 시작하며 말했습니다. 이 나라한테. 여러분, 이 대사 한 번 더 떠올려 보세요. 이 나라한테 빚이 있다. 약장수의 입에서 나온 말치고는 너무 무겁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허도진이 왜 내의원에서 쫓겨났는지 그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3년 전 내의원 의관 보조였던 허도진은 어느 날 밤 늦게 약재 창고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약재 중 하나가 바꿔치기 되어 있었습니다.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는 약재였지만 허도진은 냄새로 알아챘습니다. 그 약재는 약이 아니었습니다. 독이었습니다. 천천히 몸을 축내는 한 달에서 석 달 사이에 사람을 죽이는 그런 독이었습니다. 그 약재는 어디에 쓰일 예정이었냐고요? 임금의 보약 처방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허도진은 그 밤 즉시 상관인 의관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그를 기다린 것은 포졸들이었습니다. 그는 약재를 훔치려 했다는 죄목으로 내의원에서 쫓겨났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낱 의관 보조였으니까요. 그러나 허도진은 한 가지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독이 섞인 약재를 누가 가져왔는지, 그 공급자의 이름을. 그 이름이 바로 이 두루마리에 적힌 이름 중 하나였습니다. 호조 참판 이태영. 자, 이제 보이시죠? 이소윤의 죽은 남편이 목숨을 걸고 숨긴 이 두루마리가 사실은 단순한 세금 비리 문서가 아니었다는 것이, 이건 훨씬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허도진은 3년 동안 전국 장터를 돌면서 이 연결고리의 끝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가 약장수가 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장터는 모든 소문이 모이는 곳입니다. 장터를 돌면 이 나라 곳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3년을 모은 정보들이 이 두루마리 하나로 한꺼번에 연결되는 순간이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소윤을 살렸을 때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하늘이 만들어준 인연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첫날 밤 허도진과 이소윤은 산중 폐가에서 묵었습니다. 불을 피울 수 없었습니다. 연기가 보이면 추적자들이 따라올 수 있으니까요. 이소윤은 추위에 떨면서 물었습니다. 한양에 가면 누구를 찾을 것이오? 허도진이 말했습니다. 사헌부. 사헌부는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는 기관입니다. 이소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헌부도 믿을 수 있겠소? 저는 2달 동안 아무도 믿을 수 없었소. 허도진이 말했습니다. 사헌부 전부를 믿는 게 아니오. 한 사람을 믿는 것이오. 이소윤이 그 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허도진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사헌부 장령 박 선생. 박종아. 내가 내의원에서 쫓겨날 때 딱 한 사람 내 말을 들어준 사람이오. 그때는 힘이 없어 나를 구하지 못했소. 하지만 지금은 장령이 됐으니 이걸 들고 가면 움직일 수 있을 것이오. 이소윤이 말했습니다. 3년 동안 당신을 기억하고 있겠소. 허도진이 말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기억하는 건 시간이 지워도 남는 법이오. 그 밤
이소윤은 오랜만에 울지 않고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한번 꺾입니다.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둘째 날 낮 허도진과 이소윤은 공주 인근 주막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막으로 포졸 셋이 들어왔습니다. 청원현 소속 포졸들이었습니다. 허도진은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이소윤은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포졸들이 주막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여자 혼자 또는 남자와 함께 지나간 거 못 봤소? 주막 주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허도진이 뜻밖의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천연덕스럽게 포졸들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따리를 열었습니다. 나리들 마침 왔소. 이 약 한 첩씩 드리겠소. 먼 길 걸으시느라 발이 아프시죠? 이거 바르면 금방 나아요. 포졸들이 어리둥절하여 약을 받아들었습니다. 허도진은 아무렇지 않게 약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포졸들은 약을 받아 챙기고 그냥 나갔습니다. 이소윤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허도진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뭔가를 주는 사람 얼굴을 자세히 보지 않소? 이소윤이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그 작은 웃음을 허도진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잠깐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기억해 두세요. 이 이야기에서 이소윤의 첫 번째 웃음, 나중에 이 웃음이 허도진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다시 나옵니다. 둘째 날 밤, 둘은 강가의 허름한 사공집에서 묵었습니다. 사공은 늙은 노인이었는데 허도진의 얼굴을 보더니 알아봤습니다. 작년 장날 약 팔던 그 사람 아니냐고 했습니다. 허도진이 그렇다고 하자 노인은 기꺼이 방을 내주었습니다. 자기 무릎 관절약을 사줬던 그 사람이라면서. 여러분, 이게 바로 허도진의 힘이었습니다. 3년간 돈을 벌기 위해 판 약이 실은 전국 곳곳에 작은 은인을 만들어둔 셈이었습니다. 그날 밤 노인이 술을 한 잔 내오면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요즘 한양에서 이상한 소문이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임금 건강이 갑자기 나빠졌다는 소문, 그리고 내의원이 발칵 뒤집혔다는 소문. 허도진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노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떤 약재가 잘못됐다더니 사람 하나가 죽었다고. 허도진이 물었습니다. 누가 죽었소? 노인이 말했습니다. 내의원의관 하나가 죽었다고 하더이다. 자살인지 타살인지 모른다고. 허도진은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소윤이 허도진을 보았습니다. 허도진의 얼굴에서 무언가가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소윤이 물었습니다. 아는 사람이요? 허도진이 잠시 후 말했습니다. 내의원에서 나를 가르친 선생이요. 이소윤이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허도진은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강물 소리를 들으며 밤새 앉아 있었습니다. 이소윤도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멀리서 허도진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죽으려던 자신을 살린 이 사내가 사실은 자신보다 훨씬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이소윤은 알았습니다. 셋째 날 아침 둘은 다시 걸었습니다. 한양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청원현 포졸들이 아니었습니다. 한양 쪽에서 내려온 자들이었습니다. 포졸도 아니었습니다. 사복을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허도진이 처음 그들을 발견한 건 5시쯤 길을 걷다 주막을 지나칠 때였습니다. 세 명이 주막 처마 아래 앉아 있었는데 그들의 눈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훑고 있었습니다. 허도진은 이소윤의 팔을 잡고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이소윤이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들이 우릴 찾는 거요. 허도진이 말했습니다. 그렇소. 그리고 청원현에서 보낸 사람이 아니오. 이소윤이 물었습니다. 그럼 누구요? 허도진이 말했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요. 이 두루마리 소식이 이미 위까지 닿았다는 뜻이요. 이소윤이 긴장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요? 허도진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소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둘이 함께 움직이면 안 되겠소. 우리 지금부터 헤어지겠소. 이소윤이 놀랐습니다. 허도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두루마리는 내가 갖고 가겠소. 당신은 다른 길로 한양에 먼저 들어가시오. 그리고 여기로 가시오.
그는 손바닥에 글씨를 써서 이소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원부 장령 박종아의 이름과 그가 사는 동네 이름. 이소윤이 말했습니다. 그곳 가서 뭐라 말하면 돼요? 허도진이 말했습니다. 도진이 보냈다시오. 그리고 이것을 주시오. 허도진이 보따리에서 작은 패 하나를 꺼내 이소윤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소윤이 패를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새겨져 있지 않은 민자 나무패였습니다. 이소윤이 고개를 들었을 때 허도진이 말했습니다. 살아서 만납시다. 그리고 이소윤이 대답할 틈도 없이 허도진은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자, 여러분. 둘이 헤어졌습니다. 이제 긴장의 수위가 올라갑니다. 허도진은 두루마리를 품에 안고 뒷산길로 돌아 움직였습니다. 추적자들의 눈을 피하면서 한양 도성 남쪽 숭례문 쪽으로 접근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무숲을 지날 때였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둘. 허도진은 발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뒤에 발소리도 빨라졌습니다. 결국 좁은 산길에서 허도진은 멈춰섰습니다. 어차피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복면은 쓰지 않았지만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한 명이 말했습니다. 보따리 내놔라. 허도진이 웃었습니다. 약 필요하오? 그럼 드리리다. 한 명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약 아니라 그 안에 든 것 말이다. 허도진이 말했습니다. 안에는 약밖에 없는데. 그러자 두 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허도진에 대해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의관 보조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외삼촌에게서 몇 가지를 배웠습니다. 외삼촌은 과거의 군관이었습니다. 그 군관 외삼촌에게서 배운 몸놀림이 허도진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달려들었을 때 허도진은 몸을 비틀었습니다. 보따리를 내팽개치는 척하면서 한 명의 발목을 걸었습니다. 그자가 넘어지는 순간 나머지 한 명의 팔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짧은 몸싸움이었습니다. 허도진이 두 사람을 다 제압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냥 그 틈에 달렸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오래 달려본 적이 없다 싶을 정도로 숲을 뚫고 개울을 넘고 논두렁을 지나서 해가 지기 직전 허도진은 한양 도성이 보이는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하지만 품속의 두루마리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도성을 바라봤습니다. 저 안에 이소윤이 먼저 들어갔을까? 저 안에 박종아가 있을까? 저 안에 이태영이 있을까? 그리고 저 안에서 임금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 자, 여러분. 이제 무대가 한양으로 옮겨갑니다. 한양에서는 그 무렵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이소윤은 허도진과 헤어진 뒤 혼자 한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저작거리를 지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거대한 도시에서 모르는 사람 한 명을 찾아가 민자 나무패 하나를 내밀면서 도진이 보냈소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통할까?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소윤은 사원부가 있는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박종아를 찾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사원부 앞에서 그의 이름을 대자 서리가 잠깐 기다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나타난 사람이 박종아였습니다. 40대 중반에 눈빛이 날카로운 선비였습니다. 이소윤은 나무패를 내밀었습니다. 박종아가 패를 보는 순간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이소윤에게 말했습니다. 따라오시오. 그는 이소윤을 근처 서채가게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이소윤이 짧게 설명했습니다. 박종아는 듣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 듣고 나서 물었습니다. 도진이가 지금 어디 있어? 이소윤이 말했습니다. 도성 밖에서 오고 있을 것이요. 추적을 받고 있어. 박종아가 즉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소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시오. 절대 나가지 마시오. 박종아는 나갔습니다. 이소윤은 서채가게 구석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밖에서 도성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이소윤은 생각했습니다. 허도진은 도성 안에 들어왔을까? 아직 오지 않았다면
아직 살아있는 걸까? 자, 여러분. 이 순간이 이야기에서 가장 팽팽한 순간입니다. 허도진은 도성 안에 있었습니다. 박종아가 보낸 사람이 숭례문 근처에서 그를 발견해 데려왔습니다. 셋이 만난 곳은 박종아의 집이었습니다. 허도진이 두루마리를 내놓았습니다. 박종아가 촛불 아래서 두루마리를 읽었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가는 그의 눈빛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다 읽고 나서 박종아가 말했습니다. 이걸 누가 썼소? 허도진이 말했습니다. 청원현 아전 박경수라는 사람이요. 지금은 죽었소. 박종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안에 이태영의 이름이 있어. 허도진이 말했습니다. 그렇소. 3년 전 내의원 사건도 그와 연결되어 있어. 박종아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이태영이 지금 이 나라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오? 그자는 지금 병든 임금 곁에서 약을 권하는 신하 중 하나요.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허도진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3년 전 일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오. 박종아가 말했습니다. 끝나지 않은 정도가 아니오.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이오. 이소윤이 두 남자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하지 않소? 두 남자가 이소윤을 보았습니다. 이소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 남편은 이 두루마리 하나 때문에 목숨을 잃었소. 더 이상 이 문서가 숨어 있어서는 안 돼요. 박종아가 이소윤을 가만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소. 그는 일어섰습니다. 오늘 밤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내가 움직이겠소. 도진이 너는 여기 있어라. 허도진이 말했습니다. 혼자 가시면 위험하오. 박종아가 웃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오. 그는 뒤편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두 명이 들어왔습니다. 사원부 관원들이었습니다. 박종아가 말했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들고 오늘 밤 사간원 대사관을 만나야 하오. 자, 여러분.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한양의 밤, 그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 어딘가에서 사원부 장령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태영의 사람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이소윤과 허도진이 도성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이미 그쪽 귀에 닿았기 때문입니다. 사복을 입고 뒤를 밟던 두 사람이 돌아가 보고를 했으니까요. 이태영은 그날 밤 자신의 신복들을 불렀습니다. 이태영이라는 사람을 잠깐 짚어드릴게요. 그는 호조 참판, 즉 나라 재정을 관리하는 고위 관리였습니다. 나이는 50대 중반, 과거를 일찍 급제한 수재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출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 임금이 즉위하기 전부터 다음 임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임금이 즉위할 때 자신이 가장 큰 공신이 되기 위해 지금 임금이 건강을 잃도록 서서히 독을 써왔습니다. 지방의 세금을 빼돌린 건 그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박경수가 이 비밀을 알게 된 건 우연이었습니다. 현감이 만든 두 개의 장부 중 하나를 처리하다가 돈이 결국 어디로 가는지 추적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박경수는 그 끝에서 이태영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이태영은 그날 밤 신복에게 말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찾아내라. 그리고 그것을 가진 자들을 처리하라. 처리하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은 아시죠? 자, 이제 한양의 밤이 두 개의 움직임으로 나뉩니다. 박종아는 사간원으로 갔습니다. 사간원 대사관은 잠을 자다 깼지만 박종아의 얼굴을 보고 일어났습니다. 두루마리를 보고 잠이 완전히 달아났습니다. 둘은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반면 이태영의 신복들은 허도진의 행방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리고 박종아의 집 근처에서 낯선 두 사람이 드나들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새벽이 되기 전 박종아의 집 앞에 이태영의 사람 5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집 안에는 허도진과 이소윤밖에 없었습니다. 박종아는 이미 나갔으니까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허도진이 이소윤에게 속삭였습니다. 뒷문으로 나가시오. 이소윤이 말했습니다. 당신은요? 허도진이 말했습니다. 나는 따로 나가겠소. 만날 곳은 여기요.
그는 빠르게 장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이소윤이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허도진은 앞문 쪽으로 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5명이 들어왔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허도진도 이미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창문을 통해 새벽 도성의 골목길을 달리면서 허도진은 생각했습니다. 박종아가 사간원과 함께 움직인다면 오늘 아침 조회에서 이것이 공개될 수 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조회에 임금이 나올 수 있을까? 임금의 상태가 그렇게 나쁘다는데. 허도진은 한 가지 결정을 했습니다. 그 결정이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분기점이 됩니다. 그는 뛰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소윤과 약속한 장소가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내의원 방향으로. 여러분, 이 순간을 기억해 두세요. 허도진은 왜 내의원으로 갔을까요? 그에게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두루마리가 아무리 증거가 된다 해도 이태영을 직접 막으려면 다른 게 필요하다는 것. 이태영이 임금에게 올리는 약을 막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러려면 지금 내의원에서 그 약재를 처리하고 있는 사람을 알아야 한다는 것. 허도진은 내의원 뒷담을 타넘었습니다. 오래전 일하던 곳이라 구조를 알았습니다. 약재 창고로 갔습니다. 창고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금 장치의 구조도 알았습니다. 오래된 자물쇠는 특정 방향으로 비틀면 열렸습니다.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촛불 하나 켤 수 없었습니다. 손으로 약재 하나하나를 더듬었습니다. 냄새를 맡았습니다. 10번째쯤 되었을 때 멈췄습니다. 이 냄새였습니다. 3년 전 그 밤 자신이 맡았던 그 냄새. 허도진은 그 약재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등 뒤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사람이 있었습니다. 창고 안 구석에 처음부터 숨어 있었습니다. 허도진이 돌아섰습니다. 노인이었습니다. 내의원의 약재를 50년 가까이 관리해온 노인 약재관이었습니다. 허도진이 그를 알아봤습니다. 노인도 허도진을 알아봤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노인이 말했습니다. 3년 전에 왔어야 했는데. 허도진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게 그 약재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소. 하지만 힘이 없었소. 허도진이 말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소. 노인이 허도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소. 내의원 의관들 중 아직 이태영의 손에 들어가지 않은 자들이 있소. 내가 오늘 아침 조회 전에 그들을 움직이겠소. 허도진이 말했습니다. 그러다 선생님이 위험해지요. 노인이 웃었습니다. 나 이제 늙었소. 위험하면 어떻소? 그 새벽 두 갈래의 물결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사간원과 사원부가 두루마리를 들고 조회를 준비했습니다. 내의원의 노인 약재관이 믿을 수 있는 의관들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이태영은 자기 신복들에게 2가지 명을 내렸습니다. 조회를 막아라. 그리고 오늘 아침 임금에게 올릴 약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아침이 밝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의 하늘이 희뿌옇게 열렸습니다. 경복궁 정문 쪽에서 관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태영도 그 무리 속에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침착한 얼굴이었습니다. 수십 년 조정 생활을 한 자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조회가 시작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사원부 장령 박종아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소매에서 두루마리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랠 말씀이 있나이다. 그 한마디가 조정을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태영의 얼굴에 처음으로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태영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두루마리가 있더라도 그건 아전 하나의 글씨일 뿐이다. 나는 조정에서 30년을 있었다. 내 편이 더 많다. 박종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청원, 공주, 충주 일대의 세금을 빼돌려 한양의 특정관리에게 전달해온 사실이 문서로 확인되었나이다. 관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박종아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 관리의 이름은 호조 참판 이태영이나이다. 그 순간 이태영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증거도 없이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가? 박종아가 두루마리를 들어 보였습니다. 증거가 있나이다.
이태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전 하나의 위조 문서로 참판을 모함하려 하는가. 그러자 다른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간원 대사관이었습니다. 사간원도 이 사안을 함께 확인하였나이다. 두 기관이 함께 움직인다는 것. 그것은 이태영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패가 남아있었으니까요. 그때 내시 하나가 빠른 걸음으로 조회 장소로 들어왔습니다. 다들 보았습니다. 내시가 무언가를 알리러 온 것이었습니다. 내시가 말했습니다. 내의원에서 긴급 보고가 있나이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의 두 개의 강물이 마침내 만납니다. 내의원의 노인 약재관이 그 새벽에 움직인 것이 효과를 발휘한 것이었습니다. 내시가 전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임금께 올릴 약재 중 독이 될 수 있는 물질이 발견되었나이다. 내의원 수의관이 확인하였나이다. 조회 장소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이태영의 얼굴에서 색이 빠졌습니다.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다음 순간 이태영은 가장 위험한 자가 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도망치려 했습니다. 뒤로 한 발 물러서는 순간 사헌부 관원 2명이 그의 양옆에 섰습니다. 이태영은 멈췄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자, 여러분. 한 명의 과부가 저작거리 우물가에서 쥐약을 손에 쥐었던 날부터, 그 과부를 약장수 하나가 살렸던 날부터, 그리고 그 약장수와 과부가 사흘길을 함께 걸어 한양에 도착한 날부터 불과 사흘의 이야기가 조정 한복판을 뒤흔든 것입니다. 그날 이후의 이야기를 마저 들으시겠습니까? 들으셔야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태영은 그날로 포박되었습니다. 현감 민치우는 이미 청원현에서 나졸들에게 체포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공주 목사, 충주 판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루마리 안에 적힌 이름들이 하나하나 처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그날 오후부터 다른 내의원 의관들이 새로 조제한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임금의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었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그 소식이 한양 저작거리에 내려왔을 때 허도지는 이미 한양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박종화가 붙잡으려 했습니다. 도진이 너의 공이 크다. 내의원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허도진이 말했습니다. 나는 장터가 좋소. 박종화가 웃었습니다. 그래, 그거 알아봤다. 허도진이 떠나는 날 아침 이소윤이 그를 배웅했습니다. 이소윤은 박종화의 집에서 잠시 머물기로 했습니다. 박종화의 부인이 도움을 주겠다 했고 이소윤이 한양에서 새로 시작할 방법을 찾는 중이었습니다. 허도진이 보따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소윤이 말했습니다. 또 장터를 도는 것이요. 허도진이 말했습니다. 그렇소. 이소윤이 말했습니다. 언제 어느 장터에 있을지 알 수 있겠소. 허도진이 이소윤을 봤습니다. 이소윤이 말했습니다. 이유는 묻지 마시오. 그냥 알고 싶소. 허도진이 잠시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봄 장터는 수원, 여름은 전주, 가을은 청주 근처를 돌겠소. 이소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살아서 만납시다. 허도진이 걸음을 내딛다가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 말 내가 먼저 한 건데 당신이 쓰는구려. 이소윤이 웃었습니다. 두 번째 웃음이었습니다. 허도진은 그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걸었습니다. 그리고 한양 거리로 사라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됐냐고요. 약장수 허도진은 그해 봄 수원 장터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청주 장터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청주 장터에 낯선 여자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두건을 쓴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가 허도진의 보따리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허도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소윤이었습니다. 허도진이 물었습니다. 약이 필요하오? 이소윤이 말했습니다. 약은 필요 없소. 약장수가 필요하오. 허도진이 보따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소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지금 장 끝난 것이오. 허도진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왔으니까.
이소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허도진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둘은 걸었습니다. 저작거리 사람들 사이로. 보따리 하나, 두 사람. 그렇게 조선팔도 어딘가를 걸어갔습니다. 자, 여러분. 죽으려던 과부를 살린 저작거리 약장수 이야기. 오늘 이렇게 마칩니다. 이 이야기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은 딱 하나입니다. 약장수 허도진이 그 누구도 나서지 않던 우물가에서 혼자 달려나가던 그 순간. 아무도 움직이지 않을 때 혼자 움직인 사람이 있었다는 것. 그 한 걸음이 이 나라를 조금 바꾸었다는 것. 거창한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보따리 하나 들고 장터를 떠도는 약장수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한 일이 이것이었습니다. 죽으려는 사람을 살렸고, 숨겨진 진실을 꺼냈으며, 임금을 살렸고, 그리고 자신도 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다려주세요. 조선의 어느 골목, 어느 장터, 어느 밤 언저리에서 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제가 하나씩 들려드리겠습니다.